눈을 뜨면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확실히 바람이 바뀌었구나 느껴지시나요? 네, 가을의 문턱에서 8월 11일 화요일 뉴스 베이커리 출발하겠습니다. 네, 목감피부터 불러볼까요?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네,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 좋아하죠. 네. 저도 가을 좋아해요. 가을 많이 타요. 가을 타시나요? 아, 엄청 타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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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 시절에도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남자 선생님들이 네. 너 왜 내 가을까지 네가 다 타고 그러냐. 그 혹시 센치해진다고 하는 거 그거 느끼시는 거예요, 혹시? 네, 멍 때리고 뭐 이런. 낙엽에 막 떨어지는 낙엽에 충격받고 막 이런. 충격까지는 아니고. 네, 오늘도 네 댓글창으로 인사들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님 오늘 가장 먼저 와주셨어요. 네. 서울시 얘기한다고 해서 아마 이분 오신 것 같은데 서울시 오세훈의 일방적인 행정 투쟁 좀 해주세요. 하루 전에 2026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연기 안내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네, 시민이 주인이다님. 네, 생각의 힘님께 인사해 주셨고요. 네, 우리 아말피자랑님도 오셨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신선한 바람이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네, 뉴스 베이커리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스텔라님, 김원웅님 오셨고, 네, 낭만이 있는님도 오셨습니다. 아리살짝님,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호남 쪽에 투표가 진행되나요? 네, 오늘부터죠? 네, 권리당원. 네. 권리당원들.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후보들 지지율 올려주고 계세요. 리얼미터. 네, 가볼까요? 오늘 뭐 이렇게 그 전당대회 얘기, 신천지 얘기 아니라서 조금 적게 들어오시는 건가요?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가볼까요? 10점빵 갑니다. 내기는 드러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 좀 나요 10점 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네. 전당대회 이제 좀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호남 선거가 굉장히 이제 예, 그렇죠. 크겠죠. 크겠죠. 그 얘기를 앞두고 이제 후보 간의 말말말 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프레시안 보도 난 거 보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김인석 후보는요,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 라면 이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또 제기하면서요.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당대표 재심을 묻겠다라는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또 신천지 논란도 계속되는데요. 김인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가 이제 신천지 유관단체 회장하고 함께 찍힌 사진 어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정 후보가 빠진 편집본이 유통된 문제를 이자만 거론. 찍은 사진. 네네. 네. 예, 이런 문제 유통된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러자 정청래 후보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민석 후보의 이제 민주당 신천지 침투 의혹 제기를 해당이라고 매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당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해당 행위예요? 그러게요. 신천지가 침투할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조사를 네. 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자신이 대표가 되면요.
감찰기구를 통해 정식 조사를 하겠다. 뭐 근데 이거는 이제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한 가능성이 있냐라고 기자가 또 물어봤는데 절대 없다고 또 선을 긋긴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이제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나를 좀 세운 부분이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왜 연임하려 하느냐라고 가세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걱정할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막판 경선의 핵심 쟁점이 그 후보 간 개인 경쟁을 넘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차기 당대표의 관계 문제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양상입니다. 지금 정부가 뭐 노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이 뒷받침이 안 되고 뭔가 자체적인 독자적인 권력을 자꾸 쥐려고 하는 데만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전당대회의 가장 핵심은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에서 연일 정말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자들이 있는 단톡방이에요. 네. 여기에 연일 그 정말 기승전 이재명 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새미래민주당 당의 졸린 목적은 이재명 공격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국민의힘보다 이분들 진짜 더 열심히 하신다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뭐 육사를 없앴다 이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육사를 없앴다 이거에 대해 불만이 있다. 쿠데타 때문에 육사를 없애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정치적인 뭔가 분풀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몰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그러니까요.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들은 뭐 네. 계엄을 지금 뭐 내라는 그때도 종식됐다라고 하면서 끝내는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의원이 손잡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분들이 어쨌든 새미래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게 유사 그런 거죠. 네. 참. 그래서 새미래가 아니라 헛미래 아닌가. 낡은 미래. 없다. 무슨 미래죠? 새미래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거기다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대통령의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금 뭐 검찰 개혁 뭐 관련해서 다 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일관되지 않게 뭐 말바꾸기를 했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유예가 없을 거다, 무거운 세금을 매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는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해서 발표했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꼬투리를 이제 잡은 거죠. 그런 걸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구 전략이라고 해서요. 네. 강하게 이제 법을 만들었지만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정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에 그 말만 믿고 집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그렇게 또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는 거대로 또 뭐라고 할걸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든 깔 거예요. 어떻게든 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솔직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고, 근데 어떤 건 아쉽고, 어떤 거는 이런 논의가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다룬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비판이죠. 네. 건강한 그렇죠. 건설적인 비판인 건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도 까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답정론, 그냥 이재명 싫어해요. 그냥 우리의 권력을 빼앗겼어야 지금 너무 그래서 제가 분풀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재명입니다. 기승전 이재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양치기 소년의 비유. 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흠집내기하고 억지로 비춰지잖아요. 네. 이거를 누가 보면서 되게 설득력 있는 비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게 본인들이야말로 말입니다. 네. 지금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네, 참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당히가 없을걸요. 이분들 진짜 하다 이제는 장동혁이 이제 펫버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네. 청년 주택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우리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펫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사과를 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나 싶은데 굳이 장동혁의 발언을 또 인용하면서 또 까고 있고 이낙연의 사유하면서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내용이 잔인하다느니 약자의 피가 커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약자를 생각했었나요? 아니, 근데 약자를 생각하시는 양반들이 예. 아, 의원이 얘기한 거를 이제 정권 차원까지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무리한 확장수를 두는 건데 사실 그 아까 페퍼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의원이 의견을 낸 건데 물론 이제 비판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정권 차원까지 연결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뭐 무슨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전당대회 중요한 흐름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재명 까기를 하면서 이제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레버리지 ETF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총리 시절에 김민석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렇게 뭐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판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흐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이제 지지하거나 뽑는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정부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김민석이라고 생각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흔들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정청래 지원으로 보이는 거죠. 돌려가게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새누리민주당이 하는 모든 비판은 그래 설득력이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네.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요 글들을 보다가 여기는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하다 이제는 그 최근에 이낙연이 그 어디서 뭐 강연을 했나 보죠? 그런데 가짜 뉴스의 예시로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 뉴스의 예시로 들었다. 아, 진짜. 한 대 모아놓고 그러면 강진구 기자를 강사로 섭외해서 강연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1대1로 토론부터도 엄청 깨질 것 같은데. 완전 환영입니다. 네. 네. 제가 그 예전에 새누리민주당에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병헌 그 당대표가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하겠다. 아니 필요 없고 이낙연 고문 불러와라. 네. 네,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볼게요. 선관위가 투표율 오입력에 대해서 송구하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요, 투표자 수 오입력으로 선거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네. 지금 한 거 이제야 한 거예요? 사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이 날짜가 8월 10일자 그때 이제 기사가 난 거니까 네. 그때 한 건데,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 대행이 국민에게 죄송하다. 뭐 노태학 전 위원장도 뭐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핵심은 뭐냐면 투표자 수 오입력이요. 이제 선관위가 사과해야 될 중대할 관리 부실이라는 측면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투표자별 득표수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볼 근거는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한 거고, 그거는 이제 네. 맞는 말이긴 한데 네. 본인들이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명분을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 난리가 나곤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또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오입력 자체의 문제하고요. 개표 조작의 의혹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별해야 한다로 얘기를 하면서도 오입력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행위인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아. 네. 사실 뭐 단순 실수일 수도 있으나 직무 태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번 브리핑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실수로 시작했는데 알고도 이제 알고도 그것들을 계속 그거를 뭐 본인들 단톡방에서 조작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치만 최종 수치만 맞으면 된다라고 된다. 생각해서 그렇죠. 그 안에서 네. 꼼수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아휴 정말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 진짜. 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김건희. 요거를 좀 예.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재검표.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아, 아직도 그쵸. 이렇게 네.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네. 네. 이게 왜 못 잡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일단은 재검표 일정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특검이 출범하잖아요. 그 네. 특검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표 날짜를 정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는 건데, 재검표 대상이 이제 투표지가 향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국회가 먼저 검증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좀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분들이 하는 게 제일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검증을 하는데 증거가 훼손된다고 하면 지금 이거 하지 말아야죠. 지금 국회에서 국정수사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본인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검표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다. 심지어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차도 특검과 재검표가 연계될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네. 이슈를 본인들이 계속 자기들의 먹잇감인 거야 지금 이게. 계속 이슈몰이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시간 끌기 하면서 사실 보면 이런 거예요. 선관위가 투표율 오입력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국정수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재검표 날짜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착수 못하는 게 사실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준 그 비싼 백 네. 얼마짜리였죠? 267만 원 상당입니다. 네. 로저 비비에였나요? 네. 네. 저 진짜 아시지만 저 진짜 명품 모르잖아요. 저 앞에 갖다 놔도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로저 비비에도 이번에 그 김건희 씨 때문에 진짜 명품 이름 많이 알았다. 저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법정에서 일단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10일 재판에 이제 그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출석을 해서요. 가방을 받았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도 몰랐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모르는 거 아마 맞아요. 다 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소나무 분재 어디다 갖다 놨어요? 소나무 분재.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일단은 뭐 김 여사가 이제 가방을 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김기현 이제 부부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 의원의 당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 여사한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검이요. 다만 이제 김 여사는 가방을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또 선택적인 지금 침해입니까? 네, 그럼 이런 기억이 얘기합니다. 안 날 리가. 영부인에게, 김건희 씨가 한 얘기예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네? 옷 색깔에 맞춰서 저렴한 제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랑입니다.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당 가방을 바로 못 알아봤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네. 받았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진짜 재밌는 대사가 나와요. 특검하고 이제 굉장히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 김건희가 또 특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 그동안 다른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느냐? 저만 수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뭐 이제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이례적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의 질문이 강압적이고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냥 뭐 이분의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안 보고 싶네요. 아니 뭐 다른 영부인들 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발언하면은 다른 영부인들을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영부인들은 본인처럼 클러치백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 저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본인 같이 한 영부인이 처음이세요. 이보세요.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 네. 참.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보도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267만 원 명품 가방 그 수수를 했다라는 자체를 또 인정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대가성이나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난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특검 수사 방식까지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영부인도 수사해봤느냐, 뭐 어떻게 이런 거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검 수사 방식을 가지고 오라고 한 가방 거죠.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네. 거의 V1 제로셨잖아요. 그렇죠. V 제로셨잖아요. 본인을 위한 어떤 방탄 시설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냐? 그런 게 않았나요? 있었나요? 네, 뭐 그런 보도가 났던 걸로도 기억나는데 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는. 네. 아무튼 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을 하죠. 뻔뻔하다. 네. 다음 이슈. 네. 네. 대입 이슈가 요즘 또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관심들을 가질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보도를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 샐러드 방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상대평가였던 것도 다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논술을 확대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권 기자님이 그때 또 우려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논술 부분에서, 이게 이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면 또, 뭐, 불공정한 거 네, 왜냐면 아니냐.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번 보도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AI가 동원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이제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AI가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지 체계적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네. 이후에 이제 사람이 또 두 번째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체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논의 중이다라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약간 언론들이 계속 이 보도를 내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만 결정된다면 이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일단은 시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공론화를 이제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저는 사교육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사교육은 어떻게 바꿔도 하시더라고,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그 인식 체계. 네. 이게 바뀌지 않은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심지어 우리나라 입시에도 학원들 유명하잖아요. 뉴욕에도 입시 학원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뉴욕이요? 미국에. 왜? 미국에도 이제 입시 바람이 우리나라처럼 부른 거죠. 이걸 따라하는 네. 거예요 지금. 역으로 예, 역으로 그러니까 수출, 예. 입시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학원을 세우는 건데 이게 꽤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학원은 그만큼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학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한 번 할까? 네. 네. 자, 그리고 한국인만 콜센터 매장 부당 발령했다라고 해서 이케아 본점 직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했어요. 네.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진짜? 이게 한국인만 차별받았다 뭐 그런 얘기. 진짜? 네. 아, 네요. 왜? 왜요? 이제 뭐 일단은 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케아 코리아가요, 지난 4월부터 이제 본사 조직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조직 개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 기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사 직원 160명 가운데 30여 명 정도가 직무에 영향을 받았어요.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드니까. 그래서 일부는 내부 직무 전환에 실패한 뒤에 6개월간 매장 물류팀이나 콜센터에 임시 배치되거나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라 안내를 받은 거예요. 직원 5명은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진정을 냈고요. 이 가운데 4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정보 구제 신청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기존 사무직과 전혀 다른 가구 운반, 또 고객 민원 업무로 배치가 됐어요. 발령 종료 후에도 원래 업무나 동등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 구조조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자르고 싶은데 자르지 못할 때 이런 방법 많이 쓰죠. 그렇죠. 옛날에 저희도 뭐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일도 안 줬어. 그냥 카페에 가서 그 추운 날씨에 그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용디가 생각나는데, 그때 키보드가 모니터가 없으니까 키보드를 귀에 꽂고 에어 키보드를 시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것도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온다고 하니까 갖다 놨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불평등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면서요. 국적에 따른 차별 의혹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직원들은 기존 직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직원한테만 매장 콜센터 전부나 퇴직 패키지가 제시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왜 근데 한국인만 꼭 정말 찝은 걸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제 이거 이케아 좀- 측도 반박은 해요. 해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해당 반력이 고용유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직무를 찾도록 하기 위한 6개월짜리 이제 한시적 조치였고요. 직무 전환 과정에서도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설명이나 면담을 거쳤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외국인 직원도 동일한 절차를 받았고 일부 외국인은 한국 시장 역량강을 위해 파견된 인력이라 직무가 유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직원들이 받은 발령서에는 6개월 뒤에 기존 업무의 복귀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보장하지 않았고요. 직원 스스로 다른 직무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구를 옮기거나 뭐 고객 뭐 CS를 담당하거나 이런 쪽으로 강제로 배치를 한 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또 그 이후에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뭐 적은 임금을 받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회사가 없앤 일자리 책임을 직원한테 떠넘기는 구조고요. 새 일자리를 스스로 못 구하면 퇴사를 선택하게 만든 구조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고용유지가 아니고요. 사실상의 퇴직 압박이 어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직원들이 또 했어요. 네, 뭐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동청이 집단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보통 이런 경우 잘 어렵더라고요, 인정받기가. 뭐 이제 사측에 이제 경영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계속 이제 인정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그 노동자가 혼자 싸우긴 뭐 겪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의 힘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기존에 계속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하면서 직무 배치 핑계로 뭐 새로운 부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응할 수 있는 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매장 가구 옮겨라. 뭐 새로운 부서가 아니라 CS 고객 CS 당에서 민원 담당해라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반발을 안 하겠어요. 저 기자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네. 생판 해보지도 않았던 디자인 업무 해라. 그렇죠. 썸네일 만들고 이런 거 해라 그러면 그렇죠. 그거 없는 나가라는 게 얘기죠. 없잖아요. 나가라는 더군다나 얘기죠, 옛날에 이제. MBC도 그랬잖아요. 네. 그 스케이트장으로 아이스링크로 몰아내고 거기서 일하라고. 예,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은요, 뽑았으면요, 뭐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 본인들이 새로운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려면 기존 직원들한테도 적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들 좀 지원도 받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오히려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발한 형태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장기판의 말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심지어 그렇게 한국인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자, 다음 이슈 볼게요. 세입자 있는 주거 사면 실거주 유예 연장을 추진한다. 네. 이게 이제 보면 그 서울 전역 경기 과천 광명 등 이제 토지허가 구역 있잖아요. 토지허가 거래제 구역에서 집을 사면 허가 후에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이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에는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 유예 기간을 좀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좀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무주택자한테는 팔기가 어려워서 양도세 완화 효과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상 예외 사유도 확대할 방침인데 직장이나 취약, 질병, 부모 등 봉양 등 이제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이제 방안입니다. 뭐 이런 건데 뭐 이걸 좀 핵심을 좀 얘기를 하면 뭐냐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좀 시장에 끌어내려고 양도세를 낮춰주고요. 세입자가 낀 집도 집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좀 2028까지 유예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출구 전략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숨통을 뭐 이제 양도세나 이제 취득세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부여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좀 약화해서 좀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해준다라는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좀 이제 사면 실거주 유예를 좀 연장해주겠다 이런 방안을 뭐 내놨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네. 이 황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를 가지고 이제 주거 용도로 하우스로 만들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사과는 했어요. 8월 10일 날. 이게 보니까는 네. 해외에 있는 어떤 사례를 언급하면서 청년들한테 단기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뭐 보트하우스 사례를 언급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주거 공간을 제공하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버스를 가지고 주거용으로 만드나요? 뭐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그거 투자해서 다른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활용되지 못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뭐 기존에 얘기했던 그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옛날에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했던 건물들 있잖아요. 그게 놀고 있는 건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그런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든지 그렇게 가면 좋은데 폐버스를 한다? 이거 사실 듣고 보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네. 지금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도 이제 폐버스를 올려다가 네, 이게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패러디나 이제 조롱을 하는 이미지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있죠. 네. 이거 이쪽 이미지를 보면 네. 예, 이게 다 이렇게 폐버스가 이렇게 쭉 놓여 있는. 이름도 되게 재밌게 지었어요. 한남 더 휠. 휠. 네, 휠. 네. 한남 더 휠. 매매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제목도 지었고 또 아크로 리버스 파크. 반포 터 자이. 이런 식으로 이름도 지으면서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미지를 올리고 있거든요. 한강벨트에서 캠핑 느껴요. 폐버스 주택에 대한 어떤 이런 밈들이 확산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이렇게 버스 갖다 놓고 나 반포 살지롱 뭐 이렇게 이게 고터에다가 이렇게 버스 놓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뭐 AI로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서 네,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고, 제가 조금 속상했던 건 뭐냐면,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어떤 모습들이, 황교안 지지, 황교안 지지 단톡방에도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뭐 이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연결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고 잘못된 아이디어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권 차원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김선혜 박사라고 TV라고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몰라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더 퍼스트 무빙 캐슬 한남 더 힐도 아니고 한남 더 휠 디스토피아 영화 같다. 그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2030은 민주당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선동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언 하나 때문에 예전에 이낙연 기억하세요? 모텔이라 호텔이라 그랬나? 그런 곳들 이제 예. 주거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가 그때도 그래서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버스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가 여기서 떠오르는 말인데요. 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을 입법하기 전에 저도 부모인데요. 과연 내 자식한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네. 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식까지도 아니고 네. 그냥 본인은 거기서 살 수 있나를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속상한 거는 지금 극우들이 이거를 재료로 삼았다. 네. 네,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는 2030의 마음을 좀 돌리고 그럴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답이 나올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참. 네. 네. 아, 다른 데도 아니고 황교안 씨 지지방에서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네. 선동이자 선동. 그렇죠. 선동이죠. 이때다. 뭐 이때다. 싶어서 네, 그러니까. 선동하는 건데. 네.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양반 같진 않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이 네. 또. 네. 자, 그리고 왜냐면은 그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는 양반이면은 서부지방 폭동 같은 것들 부추기면서 내 자식은 모르겠지만 뭐 남의 자식은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본인 자식 거기에 가가지고 위험하게 그러니까 가족 생각하면은 선동당하고. 답이 다 나와요. 보면은 뭐 나 혹은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주 4, 5일째. 아, 요거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 요거 좀 넘어갈게요. 네네. 네. 네. 천안에서 홈스쿨링을 하며 지내던 어린이가, 네. 11살 어린이가, 네, 숨졌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학대잖아요. 그쵸. 네. 알고 보니까 학대가 계속 있었었고, 그러니까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고도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신고가 계속 있었는데, 경찰도 돌려보냈고, 나중에 경찰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를 좀 접근금지 신청을 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기각되고. 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경찰도 아이가 탈출했는데 돌려보내고 법원에서도 접근금지 기각을 하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참.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뭐 네. 교회라는 점에서 뭐 교회 쪽에서는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측이지만 네. 네.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학대치사를 하고는 이제 와서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처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경찰이 좀 나중에는 이제 개입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고열과 탈진 증세로 발견돼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럼 이건 사실 아픈데도 병원을 안 보낸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장소가 또 교회라는 것도요. 이 침대에 왜 묶어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애가 탈출한다고 하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상한 행위 같은 건 한 건 아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요거 또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오늘 새벽에 봤는데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광복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때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나 주요 택배사들은 올 광복절 우리 택배 기사님들에게 쉼을 드립니다. 쉬어야죠. 네. 그러나 쿠팡은 마이웨이. 아, 저는 쿠팡 참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기사 났을 때 얼핏 봤을 때는요. 택배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쿠팡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쿠팡을 아니었네요. 너무 모른다. 그렇게 들여다봐 놓고는. 아, 정말. 네. 네. 참, 네. 아, 다 같이 쉬면 쉴 수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같이 쉬면. 그런데 참, 이것도, 예.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6년 전에도 이제 뭐 이런 뭐 광복절이 어쨌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 네.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우리는 쉬지 않는다. 네,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느냐? 우리는 충분한 수의 대체 기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에 택배 기사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쉬고 있다. 그 대체 기사가 아니라 사실은 뭐 쉬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의 어떤 절규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무리해서라도 또 택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 저는 같거든요. 네, 대체 기사가 있다. 네, 참,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네, 네, 그러네요. 그냥 쿠팡을 대체할 게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대체하자. 네. 네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우리 이주석 PD님 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오늘 윤석 변호사 예, 먼저 그렇죠. 하고 네. 갈게요. 노래 신곡입니다, 여러분. 권재영 기자님이 또 작사하신 신곡인데요. 네. 이제 날씨가 오늘 아침에도 19도인가?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집보다 더 시원한데? 막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가을이 진짜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제목이요. 가을이 오나 봐요.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훅 치고 들어오던 뜨거운 열기도 식어가요. 바람 끝에 묻어온 서늘한 향기 느끼나요? 어느새 다가온 계절의 인사 더 파래진 하늘이 나지막히 말을 걸어오네요. 가을이 오나 봐요. 우리 마음 소망 가득 담은 가을이 오나 봐요. 바람결에 실려 온 소중한 꿈들 우리 곁에 머물기를. 노란 잎들이 소복히 쌓여가면 그동안의 시간도 깊게 익어가겠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계절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부딪히던 열병 같은 마음들도 이제는 찾아들까. 시기 질투 미움 욕심만 한여름밤 열기가 식어가듯 바람에 날려보내기를. 가을이 오나 봐요. 우리 마음 소망 가득 담은 가을이 오나 봐요. 바람결에 실려 온 소중한 꿈들 우리 곁에 오래 머물기를. 다가올 서늘함에 어쩌면 조금 쓸쓸할지 몰라. 그 안에서 더 단단해질 우리 마음 서로를 안아주며 채워가요. 가을이 오나 봐요. 참 따뜻한 가을이 오나 봐요. 마음속 쌓인 감사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을 가을이 오나 봐요. 네. 노래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KT님께서 네. 쿠팡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 쿠팡
안 좋아하시잖아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인 거죠? 너무 반어법입니다. 싫어하지 말라는 거. 뭐 우리 이제 KT님도 반어법으로 얘기하신 그런 거 그렇죠. 네. 네. 농담으로. 네. 네, 쿠팡은 정신 차려야 된다. 자,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다. 우리 존케이지님. 그리고 6학년 정서라고 하셨는데 6학년 정서 어떤 의미일까요? 네, 했더니 우리 KT님이 6학년 정서다 나는. 그럼 저도 6학년? 내가 순수하다. 네? 순수하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이런 뭐 봄랑 엔티님도 너무 이쁘네요. 뭐 또 그런 말씀도 하셨네요. 네. 자, 다음 이슈를 좀 볼게요. 이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 지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청소년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통일 준비 민주교육에 나섰다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그런데 강사가 누구냐? 한국자유총연맹 전문 강사인 이나경 씨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기사에도 보니까 이나경 전문 강사를 핀셋으로 쇼빙했다. 근데 핀셋으로. 예전에 뉴탐사 네. 9시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네, 집회에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의 발언 모음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길어서 보다가 좀 끊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홍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중단할게요. 왜냐면은 너무 발언들이 많아서 이거 편집한 건데도 일부만 좀 보고 오시죠.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통일 강사로 핀셋으로 초청을 했는지. 네. 지금 북한 안전보위부 출신의 우리 전성희 한 분이 나와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오늘 7월 20일 강화문으로 나간다는 소식이 있어서 김정은 동지께서 극구 만류를 했지만 이를 부리치고 강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오셨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 전문교수이시고 우리 행정학 박사이신 이나경 전 북한 안전보위부 출신 전성희 대위요 대위. 그런데 오늘 특별히 대위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특별히 계급을 중령으로 진급시켜드리겠습니다. 이나경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평양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학업에 전념하여 전문 교수가 되기를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갔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전국 아기 피해자 연합회 천여만 명과 애국시민 동지들이 뭉쳐서 저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선언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수호하자! 현재 천여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사기를 당한 분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국 사기 피해자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저희들은 강력히 비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1,700만 기독교인들과 30만의 목사님들이 계시는 한 이번 4.15 총선은 분명히 조작선거며 부적선거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천여만 명이 넘는 전국 사기 피해자 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하라! 결단하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욕적죄인 문재인을 처단하라! 롯데아까 김명수를 구속하라! 네. 좀 다 보기가 힘드네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계속해서 뭐 부정선거 집회 한참 동안 이제 정광훈 씨 주축으로 해서 많이 열렸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갔던, 그리고 헌법재판소 해체 기자회견, 네, 네. 뭐 이런 것들, 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네, 정광훈과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네, 이런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청주지방법원에서 작년에 이제 강연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앞으로 조심하겠다. 그리고 이제 강연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리고 법원장님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충북 음성에서 또 이제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이런 강연이 이어진 거잖아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리 이민석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방송 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이낙연 강사를 초청한 충북 음성 예. 쪽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서 또 이낙연 강사를 초청해서 안보 강연을 한 것들에 대해서 이민석 변호사님 직접 이제 문제 제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최근에 이렇게 이낙연 씨를 다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민원을 넣으셨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자유총연맹회가 있으면 맞아요. 자유총연맹 음성 지회가 있어요. 그 자유총연맹 음성 지회가 2026년 6월 말부터 12월까지 음성 관내에 37개 초, 중, 고등학교를 상대로 그 안보 교육을 갖다가 실시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강사 중에 한 명의 그 이낙연 씨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충북교육청에 진정을 집어넣었었죠. 네. 그랬더니 충북교육청에서는 그 자유총연맹 음성지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그 이후에 그 자유총연맹 음성지회에서는 이낙연 씨를 더 이상 강사로 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청주지법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자유총연맹에서도 해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예. 받았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충북지회에서 이렇게 안보 강사로 초청을 해서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그 답변 받으신 거 좀 보내주셔서 봤는데, 보니까 해촉은 됐는데 보니까 외부 강사 형식으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저희 자유총연맹 충북 지부에서 작년 12월 12일에 해촉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음성지회는 자유총연맹 충북 지부의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충북 지회에서 해촉이 된 사람을 음성 지회에서 모른다, 이건 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간 거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강사를 선임할 때 그 외부에서 안보 강사로 돼 있는 사람을 초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음성 지회에서는 자유총연맹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뭐 이런 사람 해도 괜찮겠나,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확인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청주지방법원 문제를 같이 제기할 때도 너무 이제 강사들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한 건데 이번에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교육이기 때문에 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력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 통일 교육 및 뭐 민주 시민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민주 시민이란 것은 뭡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하는 걸 갖다가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 주권이고 네. 이 쿠데타나 내란은 당연하게 그 배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낙영 씨는 어떤 일을 했어요? 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뭐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작년 12월 12일 날 자유총연맹 충북 지부에서 안보강사가 해촉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윤어게인 집회에도 좀 참석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심지어는 가장 그 결정적인 게 있는데 네. 올해 3월 26일 날 네. 보니까 약간 그 보수 인사들이 그 주최한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 그 이낙영 씨가 VIP로 초빙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VIP석에 앉았죠. 그 VIP석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네. 김현태하고 아, 그 다음에 또 그 역사 강사 있죠. 전한길 씨 전환길. 네.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VIP석 10호석인데 네. 이낙영 씨 바로 옆에 김현태 씨, 김현태 씨 바로 옆에 전한길 씨가 앉아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자랑스럽게 V자를 딱 그리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 근데 이낙영 씨가 김현태 씨가 누군지 모를 수가 없어요. 전한길 씨가 누군지 모를 수 없고. 그쵸. 서로 또 다 그 아는 당시 사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김현태 씨가 재판받고 있었잖아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네. 근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요. 아, 저는 되게 옛날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비교적 최근 사진이군요. 그것이 올해 3월 26일이에요. 아, 그때 뭐 서울특별시 조창기도회라 그래갖고 네. 보수 인사들이 모인 그런 행사였는데 그 VIP석 그 원형 그 탁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낙영 씨 그리고 그 옆에 그 김현태 씨, 그 옆에 전한길 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진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됐겠냐고요. 누군가가 그 탈북민 방에 그걸 올린 상태에서 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낙영 씨나 그 주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런 사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창피하다면 올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지난번 답변도 그랬었고 아마 예. 음성군에는 제가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의 내용 자체에는 항상 뭐 문제가 없었다. 거기서 뭐 부정선거를 얘기하거나 뭐 그렇죠. 윤석열 얘기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연자를 초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런 강사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성폭행 전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뭐 성희롱, 성폭행 예방 교육 한다 그래봐요. 그 사람들은 납득하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적어도 좋아요. 뭐 그 전과자라고 그래서 그런 교육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적어도 그 사람 뭐냐? 내가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겠다. 이렇다 그러면 100배 양보할 수 있어요. 저희가 100배 양보해서라도. 근데 이분은 작년 12월 12일 날 자유총연맹 충북 지부에서 안보 강사를 해임된 이후에도 윤호개인 집회에 참석하고 또 게다가 뭐 보수 집회에 김현태하고 전한길하고 같이 참석한 것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올해 7월달에 올림픽 공원에 뭐 부정선거 규탄 거기에 참여했더라고요. 물론 저는 올림픽 공원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올림픽 공원에 처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었잖아요. 학생들은 뭐냐면 그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투표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뭉쳐서 부실 선거를 규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낙연 씨는 그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정선거, 재선거, 스탑 더 스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고 이분이 사실 반성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같이 예. 이제 보도한 이후에 저희를 다 이제 고소했었잖아요. 그리고도 아마 이민석 변호사님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저한테 시시때때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반성은 또 없으세요, 어떤 일이 그런가요? 있었냐면요. 올해 3월 달에 이낙연 씨가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윤석열이가 무기징역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 정치적 재판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안보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또 더군다나 이런 활동에 조금 공신력을 실어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작년에 12월 달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 좀 문제를 갖다가 돼갖고, 또 심지어 행안부에서도 또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제는 아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소위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기존에 이제 주로 탈북자들을 통해서 안보 교육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안보 교육 방식 자체가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화했고, 계속해서 뭐 냉전 시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일단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통일 교육도 시키고 안보 교육도 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죠. 소위 극우 사상을 배격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용인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원칙이기도 해요. 이거 진짜. 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야당 그러니까 그 작년에는 민주당 야당이었죠. 네. 야당에 대해서 인민공화국의 남한지부다 이런 식으로 뭐 주장을 하고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가리킨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리고 안보 또 교육을 우리가 시켰나? 민주시민이죠.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거예요? 그런 반민주주의 사상을 갖다가 방지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물론 교육 중에 그런 말 할 수는 없겠죠.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생각은 뭐 거의 극우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시면서 학생들한테는 민주화 교육시킨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 정직성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학생들한테는 뭐 민주 시민 교육시키겠다 이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요? 언밸런스죠. 은연중에 자기 사상이나 이런 게 많이 표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가 있다면 절대 그 교육에는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낙연 씨한테 한번 좀 경고 좀 좀 하고 싶은데요. 이낙연 씨가 저를 갖다가 올해 초에 뭐 업무 방해로 고발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론 작년에 행안부하고 법원에다가 그 진정을 낸 건 맞아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고발했냐면요. 제가 낸 진정 때문에 본인이 자유총연맹 충북 지부에서 안보 강사를 해촉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래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봐요. 물론 아마 행안부가 자유총연맹에 연락을 해서 자유총연맹 충북지부에서는 이낙연 씨를 해촉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켜서 해촉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거는 행안부하고 자유총연맹 충북지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해촉시킨 거지 제가 시킨다고 해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해촉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진정을 넣어서 자기가 더 이상 교육을 못하게 됐다. 제가 이하연 씨한테 한마디 할게요. 만약에 이걸로 또 저를 갖다가 뭐 업무 방해로 고발하신다 그러면 저는 100% 무고로 대응합니다. 우리 이미석 변호사님도 하신다 그러면 하죠. 자, 그렇죠. 이게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또 음성군 지금 소중고등학교에서도 또 일어난 일이고, 이 예. 통해서 자유총연맹이 사실은 계속해서 특히 윤석열 정권 동안에 어떤 그런 구구 인사들을 강사로 계속 활동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청주지방법원 관련해서 취재를 할 때 거기서 이제 했던 말이 대부분의 강사를 그 자유총연맹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기관도 또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또 이낙영 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어떤 활동을 했거나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인식 자체를 가진 분들이 또 이런 활동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충북교육청이 진정을 해서 거기서 비로소 정보를 알게 돼갖고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딴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특히 그 자라나는 애들 교육에 있어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교육 내용만 검증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과연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특히 활동 중에서 뭐 소위 뭐냐면 뭐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강사 명들에서 다 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안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앞으로는 안보 강사를 갖다가 선임하기 전에 네. 그 적어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안보 강사를 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자유총연맹 음성지회에서 안보교육 한다 그러니까 별 의심 없이 네. 그냥 안보 교육 시키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자유총연맹에서 추천하거나 이런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주지 말고 나름대로 그 교육청도 강사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비슷하게 주장한 적이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자유총연맹에서 그냥 선정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크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도 좀 비슷한 건데, 작년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자유총연맹에서 선정해서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불렀다. 단순히 이거잖아요. 책임 회피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교육청에서도 자유총연맹 음성지회에서 하니까 뭐 큰 문제 없는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디에서 추천하든지 간에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리박스쿨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안보 교육도 굉장히 이제 문제죠. 네. 그렇죠. 아니 그 리박스쿨 뭐 그냥 그 전에 뭐 박정희하고 뭐 이승만이 뭐 지지한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이게 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민석 변호사님 이번 사안 때문에도 또 애써 주셨는데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금융 피해자들 위해서도 또 항상 고생 많으신데 뭐요? 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 번 저기 방송에서 저녁 9시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네. 네. 이민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 제기를 하시면서 답변들을 이끌어내고 이낙영 강사의 해촉을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신 우리 이민석 변호사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청주지방법원 네.
에서 냈던 답변. 우리 법원의 을지 연습 기간 중 안부 강사의 강사 섭외는 행정안전부소 간의 법정단체인 자유총연맹의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강사입니다. 앞으로는 강사 섭외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답변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강사는 아까 좀 헷갈려들 하신 것 같아요. 이낙연이 아니고요. 이낙연. 이낙연이라는 여성 탈북자 출신 강사고요. 네,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 올해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답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유총연맹 충북지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강사는 충북지부 안부강사에서 해촉되었으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사로 나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때 해촉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네. 그런데 현재 충북지부 소속 강사로 재위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강의는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 지회에서 충북지부 소속 안부 강사가 아닌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강사로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강의하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네. 아까 이제 기사 잠깐 보여드렸지만 잠깐만 저만 좀 보여주세요. 네. 아까 기사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보세요. 강사가 이낙연 강사라는데 청소년 민주시민 의식 함양 가치관 확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민석 변호사 얘기했다시피 어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근데 보세요. 궁금한 게요. 자유총연맹이 추천하고 문제 이렇게 추천한 강사는 무조건 프리패스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네. 저는 안보 강의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시대 흐름에 맞춰서 네.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보 했던 음. 양반들이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권 동안에 북한 계속 자극해가지고 전쟁 치르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요. 그 경기도청에서 추천받아서 이제 고등학교에 영상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경기도 교육청 추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 1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필을 꼼꼼하게 요구했어요.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사 개인 어떤 개개인에 대한 그 점검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법원이 자유총연맹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이렇게 알겠다고 그냥 쓰는 거는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닌가 그리고 싶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낙연 전문 강사 핀셋 초청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 네. 한반도와 북한 클로즈업, 실전 경험당 안방 배달.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한마디로 뭐예요? 공산당, 빨갱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색깔론, 불 음. 피우겠다라는 것밖에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어떤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고립, 잔혹사 뭐 이런 통일관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건지 그러게 굉장히 말입니다. 의문이죠. 네. 네.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강사들 특히 우리 학생들과 관련한 이런 강의에 있어서는 강사들의 이력을 제발 좀 살펴봐라. 꼼꼼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추천 뭐 단체나 무슨 뭐 기관의 어떤 명성에 기대지 말고요. 제발 좀 점검, 강사 프로필 같은 것도 받아서 직접 담당자가 점검 좀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정말 알고도 그랬다면 더 끔찍한 건데. 네. 네.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건 사실. 검색해 보면 다 알잖아. 네. 네. 그러니까 안보 강사 탈북자 중에 많은 탈북자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참 교회들도 문제입니다. 탈북자들 항상 간증시키면서 거기에 뻥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이게 뭔가 네. 안보를 위한 것인지 어떤 그 계속해서 분란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고 깨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자,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이주석 PD가 준비한 내용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린벨트보다 더 큰 문제다. 서울시의 이중잣대. 정부 개발은 안 되고 서울시 개발은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가져오셨는데요. 네네. 네. 일단 좀 얘기를 하면요. 네. 네.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네. 서울시가 좀 반대해도 어쨌든 중앙정부가 뭐 개발 제한 구역 있잖아요. 그린벨트. 네. 그걸 좀 풀어가지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고 좀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서울 네.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네.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네.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린벨트 해제 되게 반대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토지도 좀 더 조장할 수 있고 녹지 공간도 없앨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는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반대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일단 녹지가 확보돼야 된다라는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값이 너무 오르니까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녹지를 개발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러한 측면에는 서울시와 어떤 협조가 좀 잘 된다면 어떤 이제 서울시가 이제 또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도 같이 정부가 같이 조인해서 협동하는 모습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습만 딱 보면요. 서울시는 어쨌든 국가는 정부는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고 서울시는 어떤 자기 본인들 어떤 서울시의 정책에 맞춰봤을 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린벨트 해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거지만 이거를 오세훈의 서울시가 반대하는 거는 또 물음표는 찍히더라고요. 얘네는 왜 반대하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예. 제가 우려하는 그 이유 때문일까? 라는 생각인 건데요. 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이제 뭐 보통 그 언론사에서도 매경에서도 뭐 8월 9일 날 그린벨트 총량 규제 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데일리에서도 초대여 수도권 그린벨트 풀린다 뭐 그러면서 이제 각각 언론사가 짚었던 게 올림픽 선수촌이나 하남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안 한 얘기까지? 네. 안 한 곳까지? 물망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뒤 이유에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공급이 필요하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언론은 더군다나 이제 동남권 소위 얘기하는 동남권까지 얘기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좀 어떤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서울시는 왜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나 이 지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용산 네. 1만 가구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일단 지난 1월 29일 날 발표한 게 있는데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수도권 우수 입지 유후 부지를 활용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일단 발표했는데 국토부가 그 가운데서도요. 일단은 용산 쪽에 1만 가구를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당초 서울시 계획은 6천 가구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네. 공급량을 늘려서 개발할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그럼 같이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면?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냐면 반발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한경제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철회하라. 1만 가구를 넣으면 국제 업무지구가요. 괌이라는 베드타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천 가구는 괜찮고 1만 가구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 모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일단 서울시가 처음으로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교가 해결이 안 된다.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8천 가구까지 정도는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학교 문제는 실제 존재는 합니다.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올해 3월 26일자에 보도를 했는데 땅 없으니까 건물 안으로 국토부 용산의 건물 안 학교 도입 검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천 가구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정부는 건물형 학교 등의 어떤 대안을 내고 있는 건데
뭐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6천 가구를 전제로 했던 설계가 갑자기 4천 가구가 추가되면 당연히 뭐 어떤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단계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가 과연 1만 가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이유인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수정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주민들도 반발하고 뭐 서명운동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참한 사람들을 보니까 박희영 이런 사람들 맞아요. 네네. 아 진정성 진짜 1도 안 보이네. 네네. 이분들 동참했다고 하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요. 용산이 정말 일단 베드타운이 될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서울시는 어쨌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을 하려고 예전부터 눈독을 들였었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런 어떤 서울시가 항상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추구미가 뭐냐면 거대한 빌딩, 엄청난 개발 막 네. 그런 개발을 하려고 화려하고 특히 오세훈은 화려한 거 되게 그렇죠. 좋아하죠. 그래서 24년 2월 5일자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요. 용산에 100층 랜드마크를 세운다. 세계 최대 수직 도시가 생긴다. 아주 왜 그래?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를요 서울의 도시공간 대개조를 해주는 게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적용할 4대 전략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욘드 조닝, 그래서 보행 일상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다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일자리, 특히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서 주거가 나옵니다. 주거, 여가, 문화, 이게 다 뭐예요? 주거 환경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인프라를 그 안에 다 갖춰 놓겠다. 그렇죠. 그걸 이제 직주혼합이라고 해요. 직주혼합의 융복합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무지구의 특성을 보면요, 주말에 텅텅 비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업무지구 보면요, 오히려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때 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사람이 생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항상 북적북적하게 네, 만들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베드타운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업무나 보통 상업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거 기능을 강화하면요. 이게 서울시가 얘기하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직주혼합 도시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만 가구가 되면 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주택 추가로 인해서 업무 시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은 실제 업무 상업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 단순히 얘기하는 거예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가 되면 베드타운화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100층짜리 고층 건물 짓고 6천 가구까지는 괜찮은데 생각했던 6천 가구는 괜찮은데 1만 가구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개발은 괜찮고 정부가 하는 개발은 까고 싶은.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거네요. 네, 그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다 하지 마.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특히 용산은 교통으로 봤을 때 좀 어때요? 굉장히 교통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잖아요. 요충지죠. 거기서 이제 완전 서울의 네. 중심이고 요충지고. 장애인 용산역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나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하면서 일단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요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외곽 택지 개발이 주택을 많이 건설하면 문제가 뭐예요? 그 차량 통행도 늘어나면서 도로 확장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용산은 조건부터 다른 게 뭐냐면 용산역도 있고 신용산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거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공급되는 주택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요. 가족형 대형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요. 지금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1, 2인 가구 중심의 소형 공공주택을 늘린다면 자동차 의존도를 낮춘 주거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주거 정책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부도 그러니까 저도 예. 어차피 저는 반대지만 만약에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이거를 막 평수가 넓은 그런 고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일도 하고 주거도 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좀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뭐 직장인들 위한 네. 그런 주거 공간들이 생겨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특히 현실적으로 맞죠? 특히 서울시는요, 오히려 이런 주택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오히려 서울시가 해왔고요. 보통 2014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그 원룸형 공공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요, 세대당 0.6에서 0.3을 오히려 낮춰요.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 가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또 합니다. 물론 지금은 또 와서 바뀌었어요. 지금은 청년들도 자동차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세대당 전용 면적을 넓히긴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차장 요금을 비싸게 받아요. 그건 뭐냐면 오히려 이제 이런 청년형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해서 어쨌든 주거 어떤 목적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교통난이 네.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그걸 조금 해소해 보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이제 안심 특집 고인주택도요. 역세권을 우선 지주로 활용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1만 가구를 늘리는 걸 반대를 무작정 할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주택을 위한 1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소형 공공주택을 늘리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제 우리 이런 삐까뻔쩍한 건물 서울에 그만 짓고 녹지를 확보합시다.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 네. 그래서 정부가 하려는 주택 공급에 나는 찬성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해.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지. 네. 이거는 서울시랑 그럼 정부가 피 터지게 싸우든 뭐 박 터지게 싸우든 협의를 하든 네, 뭐 그렇죠. 계속 토론을 하고 해봐야 될 문제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오세훈의 서울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눈 뜨면 개발. 화려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네. 정부의 개발에는 그건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용산은 교통의 요지니까 오히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고 직주에 이제 어떤 이제 걸어다니면서 만들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한다면 1만 가구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SNS에서 청년들조차 이런 주장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보인 모습을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이유도 사실은 뭐 보도자료 이런 게 나온 게 아직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네. 그리고 목동 볼까요? 네. 네. 학교 문제도 불가능한 건가? 아까 뭐 학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제 반대되는 어떤 사항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서울시에서 예전에 목동 개발을 했는데 그 뉴스핀 보도예요. 2026년 2월 11일 날 목동 재건축 시 초중 207학급 부족 경고. 서울시 추가 검토 필요하면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발을 지행하면서도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이 목동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에서 개발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 부지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건데 사실 서울시에서 목동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의하면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되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학교 용지 추가 확보나 이제 건물형 학교, 인근 학교 재배치 뭐 이런 것들은 조합을 해가지고 해결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했을 때는 안 되고 다른 뭐 정부가 했을 경우에는 뭐 학교 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고요. 네. 네, 다음 이제 또 볼게요. 교통 문제가 서울시 사업에서 이제 개발 중인 이유가 또 아닌 게 이것도 비교가 또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직접 추진한 대규모 사업에서는요.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해서 개발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개발을 추진하면서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또 방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잠실 스포츠 이제 마이스 복합공간 이 얘기인데요. 2020년 3월 11일 날 이제 잠실 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개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시설하고 호텔, 스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협상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시가 교통 혼잡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대안을 내세웁니다. 뭐냐면 단지 내 5개 진출인로 가운데서요. 올림픽대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 올림픽대로가 연결되는 곳을 대형 버스 물류 차량 전용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하역이나 대기 공간을 만들어서 교통저감 대책을 사업 안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하면서도 교통 문제가도 같이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면서 학교에 관련된 것들을 추후 협의를 통해서 이제 또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교통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면서도 또 어떤 대안책도 마련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치의 논리를 살펴보면요, 어떤 국가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는 교통 문제가 있으니까 개발 불가라는 논리를 피면서요, 예를 들면 교통 문제가 있을 때 서울시가 하면요, 개발하면서 도로와 교통 대책을 보완하겠다,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공급 확대 같은 경우에도요, 같은 방식이 왜 불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런 뭐 차원이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얘기 또 중요한데요. 다음 얘기 또 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종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서울시가 이제 정부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이 용산 문제뿐만 아니에요. 지금 용산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노원구 태릉 CC 부지에서도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태릉 CC 일부가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태릉 강릉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거 묘하게 기시감이 좀 있죠? 종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종묘나 어떻게 좀 하세요. 종묘나. 이 얘기를 그대로 종묘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묘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요, 사업 추진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태릉에서는요, 이렇게 걸릴 수 있다고 환경 영향 평가 얘기를 하면서 종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리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요, 정부가 또 이런 게 있어요. 평가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요, 2026년 2월 1일 날요, 이제 보도 자료를 냅니다. 태릉 CC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설명 자료를 내요. 그리고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인석 국무총리도 2월 13일 날 태릉 CC 현장도 방문해요.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통대책이나 공원 조성도 확실하게 마련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문화유산 문제를 무시하고 태릉 CC를 물어붙인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런데 종묘 앞 세운 4구역은 어때요? 서울시가 다시 정책적 일관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종묘 맞은편에 세운 4구역 개발에서도 고층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연합뉴스 자료를 보면 26년 6월 11일 날 종묘 앞 세운 4구역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종로구 인가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가 세운 4구역 재개발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거 사실 종로구 인가가 아직 안 통과를 못했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유산청이 또 다른 의견을 냅니다. 뭐 일단 서울신문에서 낸 이제 보도를 보면 5월 7일 보도예요. 국가유산청이요, 서울시에 세운 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후 사업 시행 변경 계획 조정 명령이라는 보도를 냅니다. 이 보도에서 보면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에 대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보완 조정하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태릉에서는 서울시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자체를 매우 엄격한 개발 제약 요인으로 제시를 하는데, 반면에 뭐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런 세운 4구역에 대해서는 법적 의미를 어때요? 굉장히 좋게 해석하면서 142m에 이르는 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보호라는 서울시의 원칙이 개발 주체가 중앙정부냐 아니면 서울시냐에 따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예방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뭐 질문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녹지 문제가 또 걸립니다. 네, 보면 최근에 용산 어린이 정원 일대도요,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른 게요, YTN 26년 8월 8일자 보도예요. 용산공원 난타전 왜 뭐 공급책 놓고 동상이몽 뭐 이런 기사를 냈는데, 해당 지역에 이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서울시가 녹지, 방금 아까 녹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녹지를 최대한 유지해야 된다라며 반대했다라고 보도를 이제 합니다.
녹지는 당연히 서울의 중요한 공공 자산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질문이 또 올릴 수 있는 게 서울의 토지는 서울이 토지가 극도로 부족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 개발하고요. 녹지 가운데 이걸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녹지도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와중에도 주택을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용적률 1700%에 이른 초고밀 개발을 추진하면서도요. 동시에 사업부지 면적에 육박하는 50만 제곱미터의 녹지를 만들겠다는 개발 방식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밀 개발하고 녹지 확보는요. 이런 양자택일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서울시 태도를 좀 보면요. 자체 사업할 때는요. 문제가 있으니 개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해요.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 공급 사업에서는 같은 방식, 같은 원칙을 유지하지 않고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반복을 하잖아요.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근데 언론도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정부가 그린벨트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동남권이 물망에 오르게 있다면서 일제히 보도를 다 합니다. 근데 사실 정부는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린벨트를 풀면서 어쨌든 녹지 가운데서도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 계속 보도를 보면요.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수서, 방이동 이렇게 동남권이 계속 유난히 등장을 해요. 본인들의 바람인가요? 아, 그렇죠.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어쨌든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뭐 캠프킴 그 예전에 이제 그 미군 기지죠. 노원 태능구 CC들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강남권 중심의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보면은 근데 이제 과거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과거 옛날 정부의 얘기예요. 뭐 그린벨트 신규 택지는 뭐 서초구 서리풀 지구뿐만 아니라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뭐 의용부, 용현 등 수도권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20년도 추가 공급 대책도 보면 동남권만 나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전에 서울시가 추구했던 정책이고 언론이 거기 계속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껴넣어서 계속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도도 오히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문제가 뭐죠? 근처에 집값도 오르고 계속 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도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보면 슬라이드 요거 볼게요. 지금 슬라이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언론이 이제 자꾸 계속 얘기하는 게 강남 개발을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뭐 증거도 없는데 서울시가 계속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동남권이 그 서울의 가장 가치 있는 성장축이라는 도시개발 프레임이 어쨌든 부동산 업계하고요 언론의 후보지 예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랄까 이런 강남 그린벨트 해제라는 뭐 그런 뉴스가 독자의 어떤 관심을 끌기 쉽다는 언론 이제 이런 보도가 투기를 부추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언론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투기를 부추기는 기사인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잘 안 지키죠.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갈등의 이제 본질부터 살펴보면요. 이 갈등의 본질이 그린벨트라기보다는 이제 도시계획 권한에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최근 논란의 핵심이 그린벨트 개발 찬반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정부가요. 어쨌든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이걸 보고 공급량을 최대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어쨌든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공간 구조에서 보통 서울시가 수립한 개발 계획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산에서 서울시가 계획한 이제 6천 가구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6만 가구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충돌을 하고 있고요. 태릉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나 세계유산 이제 보호 문제가 충돌을 하고 있고 용산공원은 결국 녹지 문제로 주택 공급하고 녹지 보존 문제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하고요, 인허가 과정에서 항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런 직접 지구를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요. 지정을 해서 이제 활용하고 공공주택에 이제 그린벨트 총량 계획까지 적용을 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에서 어느 동네에 그린벨트를 푸느냐라는 것보다 중앙 정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 판단과 충돌하더라도 국가주택 정책을 얼마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느냐가 이제 이런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서울시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보면 서울시의 반대 논거에도 타당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한 주택 공급을 해서 학교가 부족해서 안 되죠. 교통대란도 만들어서 안 돼요. 세계 유산문화도 훼손돼서 안 되고, 그리고 서울에 필요한 어떤 업무나 상업 기능 같은 것도 모두 주고받고도 안 됩니다. 녹지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 원칙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요, 개발 주체가 누구냐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요, 같은 강도로 적용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이걸 굉장히 완화해서 뭐 개발하면서 또 같이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고, 녹지도 여론과는 상관없이 네. 마구 파헤치면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의 서울시, 특히 오세훈의 목적은 뭔가 그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거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정원호 후보 나왔을 때도 되게 아쉬웠던 지점들이 이런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서민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들. 그래서 오세훈의 어떤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부한테도 저는 지금 마찬가지인데 사실 마음들이 되게 급할 수 있어요. 공급량 부족하다, 뭔가 그죠? 뭐 주택난 심각하다. 근데 사실 지금 화면이요. 지금 이렇게 겹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아무리 공급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저만 나오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아무리 공급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저는 사실 이 생에서 했거든요. 네. 아, 좀 안타까운데.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냥 월세나 좀 낮춰줬으면 사실 이런 바람인 거고 그런 바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사실 저만 해도 만약에 내가 지방에서도 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저는 굳이 서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나이 스스로 점점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해결하는 국가 전체를 놓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지가 진짜 부족하잖아요. 네. 진짜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사실은 좀 개발할 게 아니라 지역도 같은 수준을 살 수 있다면 저라도 역시 지역에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첩보도에 그랬잖아요. 펫버스 가지고 조롱하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사실 윗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생각해 보면 서민이나 청년이나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하지 않을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첫 싶고. 번째는 정부가 좀 부동산 정책의 조급함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흔드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재갈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 정신 차려야 되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쉽게 선동되지 말아야 돼요. 부동산 문제가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각한 게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 왜 원래 노동소득이라는 건 정당하고 내가 한 만큼 들어오는 건데 부동산 소득은 사실 불로소득에 좀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피해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민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도 어쩌면 그런 것들 생각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어쨌든 그간의 부조리했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정책을 드라이브하는 와중에 그 부분에선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다 또 만족시킬 수는 없죠. 없죠. 근데 어떤 방향성이 맞다면 그런 것들을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흔들기가 계속 이어질 건데 그 흔들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는 정말 우리 지금 지지자들 국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도 개발이 좀 잘 돼서 저의 어떤 지역 이주의 꿈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제 이주석 PD가 가져온 이 본질 핵심은 뭐냐? 어쨌든 정부가 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태클 걸고
그냥 정부 공격용으로 이재명 흔들기용으로만 사용할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니까요. 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겠죠? 네, 네. 자, 마지막 곡으로는 뭘 들을까요? 우리 누석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휴가 못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마음의 쉼이 필요한 오늘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신나는 거 들을까요? 차분한 거 들을까요? 저는 신나는 거 들으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한 거 들을까 했는데 신나는 거 들을까요? 아, 네, 응원가 들을까요? 응원가? 네, 응원가 듣겠습니다. 네, 네. 응원가. 응원가 같이 들으면서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힘내세요. 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소리 잘못 죄송해요. 소리가 잘못 들어갔네요. 네. 갑자기 물 내리는 소리를 넣네. 잠시만요. 혼자 달리면 더 빨리 닿을 것 같아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갔지 바람은 차갑고 길은 점점 좁아